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15위로 마무리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모림 체제에서 처음으로 우승팀 리버풀을 상대로 안필드 원정 승리, 그리고 첫 연승을 달성하며 부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과정이 어찌되었든 이번 승리로 프리미어리그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며 1위 아스날과의 승점을 6점, 경기로 환산하면 2경기 차이로 줄이며 아직 맨유에 희망이 남아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팀을 잡아냈다, 혹은 리버풀이 운이 좋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리버풀이 한 시즌에 이적료로만 8천억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유럽 대항전에 참가지도 못하는 팀을 상대로 졌기 때문에 맨유가 기념비적인 승리를 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리버풀을 잡아냈는지 라인업부터 득점 과정, 팀마다 눈여겨볼 부분들을 짚어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각 팀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리버풀은 4-2-3-1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마마르다시빌리, 포백의 브래들리, 코나테, 반다이크, 게르케즈, 3선의 흐라벤베르, 메갈리스터, 2선의 살라, 소보슬라이, 각포, 최전방의 알렉산더 이삭이 출전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4-3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샌네 라멘스, 3백의 더리우트, 맥과이어, 루크쇼, 윙백의 아마드 디알로, 디오고 달로, 중원의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 전방의 은베모, 쿠냐, 마운트가 출전했습니다. 리버풀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첼시전과 같은 선발 라인업을 준비해왔다는 것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첼시전과 같은 문제가 터지며 사실상 실패한 라인업이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썬덜랜드전과 몇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리그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인 세슈코 대신 마테우스 쿠냐를 중앙 공격수로 기용했고 요로 대신 맥과이어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맥과이어의 선발이 조금 파격적이었다 생각되는데 크로스 위주인 리버풀의 공격을 기동력은 느리지만 높이와 수비가 되는 맥과이어로 틀어 막으려는 그런 의도의 선발 라인업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각 팀의 포인트를 짚어보기 전에 3번의 득점 과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제골은 리버풀의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진지하게 접근하면 수비에 대한 합이 맞지 않았던 것인지 메갈리스터가 맨유의 득점 과정에서 뇌진탕으로 실려나갈 뻔한 아찔하고 심각한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라멘스가 롱킥으로 볼을 처리하는 첫 번째 과정에서 반다이크가 마이볼을 표시합니다. 덕분에 다른 리버풀 선수는 경합에 참여하지 않고 반다이크가 헤더로 안정적이게 걷어냅니다. 맥과이어는 그 공을 그대로 리버풀 진영 쪽으로 걷어냈는데 갑자기 메갈리스터가 뒷걸음질 치면서 경합에 참여합니다. 은베모, 반다이크, 메갈리스터 3명이 얽혀 경합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미처 뒤를 신경쓰지 못한 메갈리스터의 뒤통수에 그대로 반다이크의 엘보가 날카롭게 꽂혔고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공은 브루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브루노는 곧바로 우측면의 디알로에게 패스를 건넸고 디알로는 그대로 케르케즈와 1대1 상황이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케르케즈가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디알로의 이동 경로를 막는 수비를 한 것도 아니라 그대로 은베모를 향한 패스 경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디알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는 은베모에게 패스, 코나테가 빠르게 달라붙어 태클을 시도했으나 결국 은베모가 오른발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메갈리스터는 곧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붕대로 머리를 감고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경기를 뛰었고 아직까지 별다른 부상 리포트가 없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의 두 번째 득점은 리버풀의 추격골이었습니다. 일단 득점 과정을 확인하기 전에 리버풀의 라인업의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데 슬롯은 62분에 3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 브래들리를 빼고 비르츠, 커티스 존스, 에키티케를 투입했으며 72분 이삭을 빼고 키에사를 투입합니다. 소보슬라이가 라이트백으로 자리를 옮기고 공격적인 자원을 많이 투입하므로 무조건적인 득점을 목적으로 공격적인 교체를 가져갔습니다. 맨유의 골대 앞 리버풀의 코너킥 상황, 비르츠가 공을 잡고 있고 좌측면으로 넓게 공간이 있는데 키에사가 마침 압박 없이 프리로 서 있습니다. 키에사는 빠르게 본인에게 공을 줄 것을 요청, 대각선 침투가 아니라 가운데에 공을 투입하기 편하도록 그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뒤에서 라인을 확인하며 같이 침투하던 각포가 키에사가 건넨 땅볼 크로스를 받아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고 그대로 경기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키에사가 정말로 영리하다고 보이는 점은 땅볼 크로스로 각포에게 공을 내줬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공을 띄워서 주면 3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 크로스는 땅볼에 비해 속도가 느립니다. 두 번째는 라멘스가 직접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더리우트와 맥과이어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중 크로스는 실패 확률이 크다는 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땅볼 크로스로 처리했을 수 있지만 그 덕분에 도루구가 발을 길게 뻗었고 각포가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았으며 리버풀은 한숨을 돌려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포는 경기 내내 수비를 잘 뚫어내고도 골대만 맞추는 등 좋은 공격력에 비해 아쉬운 마무리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득점을 기록하며 아쉬운 대로 체면은 챙기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득점도 코너킥에서 나왔습니다. 과정 자체는 상당히 심플한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땅볼로 은베모에게 찔러준 공을 은베모가 강하게 찼으나 키에사에게 막혀 튕겨 나왔습니다. 브루노가 그 공을 그대로 제기차기처럼 다시 가운데로 띄워주었고 공이 낙하하는 자리에 맨유의 중요한 경기마다 승리를 만들어주었던 해리 맥과이어가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올라가도록 해준
중 공신이 이번 노스웨스트 더비에서도 승리를 결정짓는 클러치 헤더를 성공시키며 맨유가 앞지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야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전술적 변화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그렇고, 애초부터 아모림이 구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은베모와 디알로의 동선 정리가 완성이 되어가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 다 윙어이긴 하지만 두 명 모두 인사이드 포워드 성향이 있고, 그래서 디알로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 은베모가 어쩔 줄 몰라하고, 은베모가 공을 잡아서 안으로 들어가면 디알로는 측면에서 벙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런 답답한 느낌의 공격 전개가 꽤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썬더랜드전을 기점으로 디알로가 좁혀 들어올 각이 보이면 은베모가 알아서 비켜주고, 은베모가 안으로 들어가면 디알로가 측면을 더 벌려서 은베모의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는 스위칭 플레이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생각합니다. 디알로가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돌파를 할 때 은베모가 스트라이커로서 중앙지역 돌파를 하는 것은 이번 경기에서 확인이 가능했고, 디알로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 은베모가 측면으로 빠져주는 건 지난 썬더랜드전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 또한 브루노가 상대팀 미드필더에게 압박받는 상황이었고, 디알로에게 공을 내줘서 순간적으로 측면을 공략했다는 점인데,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맨유가 정말로 무서워지는 것은 그동안 빌드업 과정에서 생략되었던 중원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 좁혔다 펼쳤다를 자유롭게 주문하며 경기장을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번 경기에서 나온 득점 모두 후방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역습, 세트피스 등 맨유가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만든 골들이 아니라 특정 모먼트에 강한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맨유도 애초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리버풀, 끊임없는 3점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첼시같이 공을 가지고 직접 경기를 풀어나가는 패턴 또한 장착해야 합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수비가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루크쇼가 복귀하고 나서 무슨 철거망이라도 된 것 마냥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달로와 디알로의 약간 아쉬운 수비력을 보충하기 위해 수비 상황에서의 포메이션은 최후방 5백 고정, 상황에 따라 5-4-1과 5-3-2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쿠냐 혹은 은베모가 전방 압박을 할 때는 5-3-2의 형태로, 리버풀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갈 때 5-4-1의 형태로 안정감을 중시하며 두 가지 포메이션을 적절히 섞어 사용했고, 특히 마운트가 좌측면으로 이동해서 상대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브래들리로부터 나오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쿠냐와 세슈코가 밸런스가 좋아서 공을 잘 안 뺏기기도 하고, 라멘스가 오면서 골대의 안정감과 롱킥이 동시에 생기니 아모림이 그렇게 바라던 끌어당기고 한 번에 전방에 공을 전달하는 킥앤러시 혹은 역습과 같은 패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보여주던 시스템을 맨유에서도 슬슬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패턴에 의한 결과값이라기보다 역습이나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전부라는 점은 선수단과 아모림이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처럼 팀이 본인들의 색깔을 찾아갔는데 준비한 전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득점이 나온다면 그거대로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말입니다. 리버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경기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케르케즈나 브래들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아니고, 특히 시작하자마자 디알로에게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수비로 뒷공간을 그대로 내준 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우측면 수비는 그렇다 치고 좌측 수비는 케르케즈 대신 로버트슨을 선발로 내보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격은 또 잘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살라 같은 경우는 득점을 눈앞에 둔 결정적 상황을 두고도 이상한 슈팅으로 기회를 모조리 부산시켰습니다. 롱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흐려진 건지 공을 흘려서 턴오버 상황을 만든다던가 하는 어이없는 일이 많았고, 경기 중에 공격 전개를 잘해줬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포 같은 경우는 조금 뻔하고 반복적인 플레이지만 그래도 측면 돌파 이후 가마차기라는 위협적인 패턴으로 맨유의 수비진을 꽤 힘들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각포의 득점은 이런 패턴 플레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코너킥에서 공간을 잘 봐줬던 비르츠와 키에사의 연기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우픈 현실입니다. 이미 경기 결과가 나왔기에 이프라는 게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삭 대신 살라가 빨리 나가고 키에사가 들어왔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리버풀의 그 누구도 필드 플레이 마무리를 못하는 상황에 계속 크로스 일변도의 전략만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전술과 폼이 좋지 않은 살라를 지속적으로 기용하는 슬롯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가 기록한 득점은 역습과 코너킥에 의한 득점, 즉 어떠한 패턴 플레이로 나온 득점이 아니기에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맨유 선수들 또한 잘했지만 그 빌미는 리버풀 스스로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모림이 선수단에 자기 전술 끼워 맞춘다고 안 어울린다, 폭백을 써라 이런 식으로 비판받아 왔는데, 현재의 리버풀도 살짝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맨유는 이번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승리함으로 아스날과 2경기 승점을 6점 차이로 좁히면서 그동안 암울했던 순위 경쟁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리버풀은 모든 대회에서 4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4위로 추락, 챔피언스 리그조차 낙관적으로 볼 상황이 아니며 다시 팀을 가다듬어야만 하는 현실적인 목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맨유가 지난 시즌 최악의 결과에서 이번 리그 연승을 통해 다시 유럽 대항전에서 먹
먹힐 만한 팀이 될 수 있을지, 또 리버풀은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시 우승권 팀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